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갖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힌트를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매수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11월 대선에서 최종 승패 결정적인 변수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오늘부터 드디어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속보로 전해드리면 ESPN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브라이언 윈더스트 그 NBA 전문 기자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옵트아웃 할 거다는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LA 레이커스를 떠난다는 얘기죠. 옵트아웃하면 이제 프레젠트가 됩니다. 네. 이게 ESPN이 이런 보도를 익스펙티드니까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ESPN이 이런 그 보도를 할 정도면 거의 사실이 아닐까 싶네요. 이러면 역시 예상대로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래야 뭔가 좀 대대적인 재편이 가능하죠. 네. 르브론이 남아 있는 한 도대체 뭘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이 신인들을 좀 이 젊은 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은 선수들이 좀 모여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FOMC 오늘부터죠. 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 오늘 시작되고 이제 금리 뭐 인상인지 인하인지 또 동결인지는 내일 5월 1일 수요일 FOMC 끝나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결국 세 개 중에 하나죠. 인상, 인하, 동결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뭐 이번에는 누구나 지금 예상하듯이 금리 동결이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동결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그 발언 내용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물가 지표가 연준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네, 높아요. 네. 그 개인 소비 지출 PC를 연준이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CPI도 좀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코어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헤드라인 PC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라든가 그런 개솔린 가격이나 이제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변동성이 적은 그런 것이 이제 코어 PC인데 3월 코어 PC가 2.8%로 나타났죠. 그래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견조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동결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 1.6%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4%였는데 크게 못 미쳤어요. 전분기인 2023년 4분기 3.4%에 비해서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그래도 그동안에는 물가가 높으면서도 경기가 좋았는데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쉽게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양쪽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 이쪽이 문제고 인하를 하면 또 저쪽이 문제고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도 지금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물가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경기 침체까지 걱정하는,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고금리만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고물가에도 경제가 좋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물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높아도 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물가 높게 끌고 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이 나타나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는 것 그렇게 해봐야 당장 효과도 없어요. 그게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계속 여러 차례 해야 그게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내려도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는 돼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간신히 잡아가는 듯하던 물가가 약간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부터 금리 인하한다? 그럼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물가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잠깐 언급하신 네. 것처럼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이제 유력하게 그렇죠. 거론됩니다.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분석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내일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확실한데요. 예. 다만 이제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적어도 4월 말과 5월 초 지금은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경기 침체로 더 신경 쓸 수 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언급 가능성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월가에서는 동결을 예상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 FOMC가 6월에 열리잖아요. 6월 중순에 네. 열리는데 그때 가서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도 보이니까 더는 못하니까 마지막 기회,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하로 가는 뭐 이런 또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 다음에 또 동결일지 인상일지 아니면 다음부터 인하로 갈지 이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오늘도 지금 뉴욕 맨하탄에 네, 법정에 지금 그렇죠. 출두해서 재판을 네.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이 판사가 말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함구령을 위반하면서 이 말을 마구 함부로 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지금 벌금형을 내렸어요. 네. 9,0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재판관과는 뭐 별로 그렇게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그렇죠.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어요. 뭐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도 어제부터 이미 보도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소식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추문 관련한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성추문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을 줘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 이게 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고 저렇게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받는 저 지금 찌푸린 얼굴을 한 모습을 계속 지금 틀어주고 있는데 대세에는 전혀 지금 지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방 상원 하원 네. 의원,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런 이제 후보들을 이제 뽑는데 네.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후보는 금방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치명적인 스캔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지지율이 여전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되죠. 주식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네, 그게 네. 선반영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론조사에 선반영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논란 이런 거 네.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알죠. 아니잖아요. 이제 네, 재판이 네. 지금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그래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그래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 나 트럼프 안 되겠네. 나 싫어야 되겠다. 좋아했는데 이제 싫어야지. 이럴 수가 그럴 만한 뭐 이미 다 알려질 만큼 아닌 거죠. 알려졌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전국 지지율이 지금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이 50대 50 정도 되는데 거의 거기서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또 양쪽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거기서 바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율에 타격을 받지 않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뚜렷하게 네. 이렇게 그런 내용을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퀴니펙 대학 여론조사 18일에서 22일 사이 보면 46% 두 사람 동률이고요. 모닝 컨설트는 19일에서 21일 사이 했는데 1%포인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위입니다. 마리스트 컬리지는 16일에서 28일 사이에 조사했는데 3%포인트 조 바이든 대통령 우위고요. 뉴욕타임즈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조사했는데 1%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 CNN은 18일에서 23일 사이 여론조사했는데 6%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 때문에 크게 지금 타격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이죠. 맞아요. 여러 건이죠. 4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이 됐고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지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그 전 발행인이죠. 데이비 패커의 압력을 행사한 지금 의혹인데요. 2016년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이제 후보를 상대로 대선 출마하는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사를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발행인을 통해서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 캐치앤킬을 인정하는 발언을 유도해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캐치앤킬이라는 것은 기사 판권을 사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사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사를 못 쓰게 막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증언까지 발언까지 유도해내는데 성공해서 현재 재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별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 개성강하고 호불호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보면서 나 저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하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런 재판 100번 1000번 해봐야 나는 트럼프야. 이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할 수 있냐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누구라도 사실 파헤치고 들여다보면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는데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만 2번, 3번, 4번 계속 저렇게 괴롭히고 수사하면서 저렇게 그 전국적으로 망신주기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소지는 있어요.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저렇게 기소하고 재판정에 끌어내는 게 과연 이게 공정한 건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당의 후보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의 효과를 못 얻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공정하다. 트럼프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불공정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CNN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맞아요.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CNN 보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3%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가 34%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네. 한쪽은 불법적인 일을 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고 한쪽은 그래도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은 많은데 왜 트럼프만 저렇게 못 살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개망신은 속된 말로 개망신을 주면서 저렇게 계속 질질 끌고 다니면서 법정에 저렇게 태우고 최소한의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여론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CNN이란 말이에요.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사에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타격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정도인데 여기서 뭔가 오르지 않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사이익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오히려 뭐 이스라엘 관련한 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28%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는 71%고 이런 거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젊은이들 진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사실 조만간 끝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야. 유죄냐 무죄냐. 그렇죠. 또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니까. 네. 그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정말 그때 가서도 여론이 이렇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같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일에 무죄가 된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지금 궁금해요. 변수가 있네요. 네, 네.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막상 재판 결과가 나와서 당신 무죄, 당신 유죄 이렇게 판결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국민들도 생각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네. 이게 배심원 재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배심원 선정하느라고 그렇죠. 며칠 또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글쎄요 이게 글쎄 유죄 판결이 나오긴 글쎄 12명이 근데 지금 저희 법률가들 네. 얘기들 보면은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유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중하게 이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것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자관 여러분들 네.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매달 750달러에서 1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면은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숙집이나 공유 아파트 등 비공식 주택을 찾을 수 있어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현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오늘 아침 LA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 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관련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됐네요. 네,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저명한 학자 4명이 진행해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내놨는데요. 네.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 4명, UCLA 법대의 게리 블라시 교수, 또 USC 소셜워크 벤자민 해노드 교수, UCLA 커뮤니티 사이콜로지스트인 Pathway Housing First Institute의 샘 챔버스 사무국장, 그리고 또 에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댄 플레이밍 회장,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들은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게 LA 지역의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과연 얼마나 제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7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를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럼 LA시에 있는 노숙자 수만 명이 비공식적인 주거지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비공식적인 주거지란 하숙집, 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아파트,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는 집 등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점에서 750달러나 1000달러를 주게 되면은 이 노숙자들이 주거지로 옮겨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LA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그와 관련한 시범적인 연구가 이뤄졌었는데요.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어허. 노숙자들 중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거리로 내몰린 경우 그 정도 기본 소득을 제공하면 주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1000달러 미만으로 그 돈으로 렌트해서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챔베레스 사무국장은요, 예. 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이미 광범위한 비공식 임대 부동산 시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소유주들이 단독주택 같은 걸 렌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렌트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침실 하나에 침대 2-3개를 넣고 그러고서 400에서 한 500불 정도 내면 잠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곳 한인타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거의 정말 뭐 한 100년 된 아파트들 같은 데는 이 라티노들이 한 방에 예를 들어서 한 3명, 4명이 들어가서 살면서 매달 300불, 400불씩 내고 함께 사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퍼뜩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노숙자들이 과연 그곳에 들어가는 걸 원할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저의 네. 질문입니다. 사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이 노숙자가 되기 전에 비공식적인 주거지가 아닌 일반 주택에 그냥 살았던 경우는 3분의 1도 채 안 됐다는 점을 아하, 들었습니다. 아하. 대부분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기 직전에 이렇게 비공식 거주지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들이 지불했던 렌트비가 월 평균 450달러 19센트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상에 달하는 750에서 1000불 정도를 매달 지급해 준다면 아하.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시 그런 비공식적인 주거지로 들어가 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LA시나 LA 카운티가 그 정도 돈을 노숙자에게 기본소득을 줄 만큼의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예산 적자에 직면했다는 네. 소식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만약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노숙자들이 주거지로 들어가 산다면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그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수백만 그렇네요. 불 정도 그렇네요. 더 네.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이 현금을 지급하자는 얘기죠. 지금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는 시스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차라리 그 비용과 시간에 노숙자들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게리 블래시 교수는 거리에 있는 노숙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지금 우리가 구축한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한 겁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누가 현금을 받아야 하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노숙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나 뭐 연방 정부에서 쓴 자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부작용이 나오겠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은 그거로 또 마약을 사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은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연구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이렇게 내준다는 거는 좀 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그 저희 생각이 좀 들고 말이죠. 어쨌든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으로 방안이 좀 나와야죠. 노숙자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현금으로 바로 주지 말고 뭐 푸드 스탬프처럼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카드 같은 걸 갖고 가면 거기 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가 아니고 그걸로 그냥 결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집회먼 같은 경우는 집 주인에게 바로 지급이 된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집주인들이 해봐요. 안 하려고 그럴걸요. 예, 그리고 또 네. 그것도 계산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 그렇군요. 캐시로 주고 캐시로 받는 그런 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왜 그 생각이 나세요? 노스리지 지진 때 네. 그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말이죠. 새벽에 이렇게 이제 회사로 와 보니까 이 한인타운 일대에 네. 그러한 집들 그 이 한 방에 라티노들이 5명, 6명씩 네네.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누워 앉아 있는데 예. 저는 정말 그때 놀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군요. 저희가 기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 당시에 방에 한 대여섯 명의 라티노들이 같이 사는데 네. 한 사람이 100불씩 내고 한 달에 100불씩 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올라서 300달러, 4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그런 이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노숙자가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750에서 1000달러를 주면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파트 렌트 구입할 때요. 이제 렌트를 알아보러 다니면은 가족이 몇 명이냐, 몇 명 이상 안 된다 이런 규정이 그거 굉장히 있죠. 강하잖아요. 네,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죠. 아, 일반 주택에서는 그걸 많이 고려하지는 않나 보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아파트는 정식 무슨 아파트 신청서를 쓰고 들어가고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아, 네. 그런 곳이 있군요. 그런 데가 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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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증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달 중순 주영석 국장이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다시 증가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엔 비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번엔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의 공식 발표에서도 그처럼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국 추산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
6만 7천 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아하. 퍼센테지로는 0.17%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전체 주민 수 총 3,912만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와, 네. 최근에 왜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줄어든다 소식이 많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에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입니다. 아, 네. 2020년 이후 처음인데요. 인구 수를 집계할 때 주로 출생아와 사망자 수, 또 해외 이민자 수, 여기에 타주에서 이주해 오거나 이주해 가는 수를 이제 파악해서 집계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먼저 출생아와 사망자 수부터 살펴보면요.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31만 9천 명 이상이 숨졌고 42만 명 미만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런 반면 지난해엔 약 28만 1천 명이 숨졌고 네. 거의 39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10만 명이 더 늘어났네요. 네. 네. 그러면 이민자 수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됐던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선 거의 3,900명의 해외 이민자 순 감소가 발생했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11만 4천 명 이상 해외 이민자 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전 수준과 가까운 수치인데요. 2019년엔 약 11만 9천 명이 순전히 그렇군요.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수치 나왔나요? 네, 2021년엔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이주한 주민 수가 약 69만 2천 명에 달했는데요. 네. 반면 다른 주에서 이곳 캘리포니아주로 온 사람 수는 33만 7천 명 미만에 그쳤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네, 근데 작년엔 41만 4천 명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고요. 50만 5천 명 이상이 다른 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주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캘리포니아주가 2021년보다 다른 주에서 26만 4,500명 정도 손실, 그러니까 감소를 기록했다는 걸 뜻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것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캘리포니아주 재무국 쪽에선 그렇게 봤습니다. 이 아하. 재무국 대변인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의 짧은 기간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우리는 다시 되돌아왔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재개, 다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된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 달했을 때 증가했던 사망자 수가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점 하나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민 제한 정책도 한 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좀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많이 그게 완화됐다고 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타주로 이주하고 오는 그런 패턴도 지금 변경돼서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십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 캘리포니아 회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 해고 소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특별히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에 이 해고와 분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소셜 미디어 사용량과 사용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회사나 직원이나 이 온라인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 시간에도 이 소셜 미디어를 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회사 내에서도 점점 이 센시티브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연결하고 또 공유하고 표현하고 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사용하는 이유도 상당히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 채용 또 인사 관리자의 80% 이상이 이 소셜 네트워킹,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 검색창에 예비 직원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트위터, 틱탁 계정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든 직원이든 이 온라인 존재 그리고 또 활동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직업적 관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회사 업무와 충돌할 경우에 이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 고용주는 직원의 온라인 활동을 확인하거나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때로는 이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인해 해고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이 일과 시간에 이 소셜 미디어를 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그 내용 때문에 이 종업원이 해고가 된다는 얘기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물론 시간 제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업무 태반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올리는 내용 자체 때문에 그 관련돼서 해고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무슨 정해진 맥시멈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이 소셜 미디어 활동은 금지를 하고 있고요. 못하게 돼 있죠.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또 표현의 자유 이런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소셜 미디어와 부당 해고에 관련돼서 이 개인 정보 보호, 이 프라이버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직원들은 개인 생활에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그리고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대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직원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당연히 해고를 정당화할 수가 있겠고요. 수정헌법 제1조인 이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사실 이 제1조는 정부 개입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습니다만은 민간 고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고용주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합법적인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자유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고용주는 예를 들어서 아주 지독한 공화당원이고 종업원은 민주당원으로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응원하고 그래서 너는 나와 이 정당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거 해고감이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을 다르게 어떠한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겠고요. 그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사실 많은 직원들이 해고를 당한 후에는 다들 부당해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하지만 판례를 보면 정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 첫 번째는 이 비전문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가 공격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괴롭히는 내용이면 당연히 회사는 정당하게 해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회사 기밀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기밀 정보나 영업 비밀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직원과 회사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출이 되거나 공유를 한다면 당연히 또 해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기억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식당에서 해고된 이 동양 직원 한 명이 자기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열받았다 해서 인스타그램에 비디오를 올렸는데
이 식당 일하던 식당 해고된 식당에서 유명한 소스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비디오를 노출을 한 것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음식 조리법이나 레시피는 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 노출하는 거는 회사 사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회사 기밀 정보라는 것은 이 기술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 아니면 광고 전략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기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고용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가 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고용주를 비판하는 것은 뭐 말할 것 없이 회사가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러한 행위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개인 혼자서 자기 혼자서 불만을 호소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직원이 혼자서가 아니고 보호받는 조직 또는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괜찮다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허위 진술, 거짓말을 하거나 헛소리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자격, 또 직무 또는 업무 경험을 거짓으로 표현하거나 부풀릴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거짓 내용을 올리면 당연히 해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고용주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되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조금 헷갈리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혼자서 예. 불만을 하고 회사를 욕하고 이런 것들은 보호받는 행위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예. 직원들, 뭐 예를 들어서 노조가 함께 한다든지 네. 아니면 직원들이 같이 모두가 어떤 회사 내용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온라인에서 뭐 이러한 이 회사에 욕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네. 제가 이제 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SNS에 회사 이름도 올리지 않았고 사람 이름도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를 회사에서 내가 겪었는데 이게 정당할까요, 아닐까요? 라는 글을 올리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또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약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짐작하는 것만으로서는 어떠한 그 회사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올림으로써 이 퍼블릭이 알 수 있는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의 어떠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고요. 네. 오늘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SNS에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피고인과 또 무슨 검찰 측을 마구 비난했더니 그냥 당장 $9,000의 벌금 지금 딱형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잦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사실 뭐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은 사실 TV나 뉴스를 보기보다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듭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고용주가 이 소셜 미디어 사용과 직원 해고 또 부당 해고의 가능성을
서로 알고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를 일단 방지하려면 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다루고 또 부적절한 이 온라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명확한 회사의 정책이 직원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사실 고용주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프라이어티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주는 선택적 집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집행이라는 것은 이 고용주가 직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직원은 징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른 직원의 같은 행동은 무시하고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차별 또는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소송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사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 생활과 직업 생활에 너무나 큰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주와 부당해고 그리고 관련적인 이 법적인 결과를 직원과 회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이 업무나 고용주와 관련된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올리거나 공유할 때 반드시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고용주는 이 종업원들이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해고를 했다고 했을 때 회사에 끼친 그러한 영향을 생각해서 민사소송도 가능한 겁니까? 회사가 직원한테 네. 어떤 회사 직원의 의도적인 그러한 손해를 끼쳤다라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예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 사례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례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회사의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기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어떠한 해고를 했을 때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받는데 이거는 부당해고다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 부당해고보다는 정당해고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결이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취직을 앞두고 뭐 회사에 이제 면접도 보러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SNS를 다 계정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그 자기 SNS 계정을 보고 회사가 자기를 채용하지 않을까봐 이제 그래서 SNS 계정을 다 닫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뭐 개인의 자유에 해달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계정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그 세팅에 들어가 보면 퍼블릭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어떠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직원이나 개인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요. 다만 오픈을 했을 때 끼치는 이 영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